암호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이제 6종류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각각의 공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제 공격들은 능동 공격이에요. 그래서 공격은 크게 수동 공격, 능동 공격이 있는데 수동 공격은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냥 메시지만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공격들이 되겠고, 능동 공격은 메시지를 그 주고받는 메시지에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수정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능동 공격이 되겠고, 이 암호 프로토콜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기존에 많이 그 이루어졌던 공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공격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려진 공격 방법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공격들은 이 프로토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게 되면은 명백한 허점들은 많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건데 뭘 방어하려면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격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프로토콜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유효한 공격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영향을 줘야 돼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공격이 있어도 그 공격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격이 항상 모든 프로토콜에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는 다른 프로토콜에서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일 수 있지만, 이 프로토콜은 그 공격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의 목적이 뭔지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공격이 재전송 공격이에요. 재전송 공격. 그래서 재전송 공격은 다른 프로토콜 수행에 사용된 또는 사용 중인 어떤 요소를 가져와서 공격하는, 교체해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프로토콜 수행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프로토콜 수행을. 그래서 요 프로토콜 수행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프로토콜의 메시지의 일부를 가져와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과거에 그 수행된 것이 아니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다른 프로토콜이 아니라 같은 프로토콜의 다른 수행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혀 다른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과는 다른 프로토콜인데 가져다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이미 완료가 된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P2, 그러니까 P1과 전혀 다른, 같은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다른 프로토콜인 P2를 이용해서 P1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암호문을 우리가 뭔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2에서 사용하는 키와 P1에서 사용하는 키가 어때? 같은 경우이지. 전혀 다른 키를 쓰면은 여기 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여기 공격해봤자 뭐 서비스 거부적인 측면에서 방해하는 목적은 되겠지만 뭔가 뭔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그러니까 P2와 P1이 똑같은 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끝에서 설명드렸듯이 키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면 다른 키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키를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용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서를 쓸 때도 인증서 하나 발급받아서 여기저기 다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프로토콜들이 다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쓰고, 뭐 쇼핑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날 인증할 때도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토콜들이 다 똑같은 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마다 키를 다 새롭게 발급받으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키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프로토콜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썼던 거를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그 형태가 같을 테니까. 근데 뭐는 거야?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좀 그렇고 어떤 거를 예시를 들어야 되나? A4가 어디야? 그렇죠? 예를 들면 요거를 생각을 해봐요. 요거 생각해 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그 메시지에 있는 그 암호문인데 B에서 A로 가는 메시지에 저 메시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역방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역방향이. 그러면 이런 역방향 공격은 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또 설명드렸듯이 요즘 추세는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쓴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KAB를 하나 확립하면은 A가 B를 보낼 때도 KAB 쓰고 B가 A를 보낼 때도 KAB를 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KAB를 확립한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키들을 만들어 가지고 A가 B로 줄 때는 어떤 키들, B가 A로 줄 때는 또 다른 키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방향은 또 키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져다가 쓸 수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의 형태를 다르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방금 보고 온 거라서 이런 식으로 A가 B를 보낼 때 이런 값을 보냈고 B가 A로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A 타임스탬프 10별자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3번 메시지와 4번 메시지가 있으면 형태를 달리하면 이 메시지를 3번 메시지에는 키가 같더라도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번 메시지에서는 10별자가 먼저 나오고 타임스탬프가 나오는 건데 4번 메시지는 이제 타임스탬프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구조체를 두 개를 정해야 돼요. 10별자 타임스탬프 구조체 그리고 타임스탬프 10별자 구조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다 보면 그냥 대칭적으로 하나의 구조체만 갖고 이쪽도 보내 저쪽도 보낼 수 있는데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방향마다 전혀 형태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만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재전송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설명드렸듯이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형태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3번, 4번 이런 번호를 넣을 수도 있어요. 3번, 4번이라는 번호를 넣게 되면 이 3번, 4번은 세 번째 메시지다, 네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메시지를 여기가 갖다가 쓸 수 없겠죠. 얘는 명확하게 네 번째 사용하는 메시지인데 얘를 풀었더니 여기가 3번이 아니라 4번이 나왔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번호를 그 프로토콜 내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재전송 공격들을 막습니다. 물론 재전송 공격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메시지 최근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난스, 타임스탬프, 카운터 등을 써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도 부족했을 때에는 이제 조금 더 강건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고 또 메시지 번호도 넣고 형태도 다르게 하면은 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 재전송 공격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잘 몰랐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방어하는 게 효과적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프로토콜의 각 메시지 내 암호문의 형태와 크기를 다르게 한다. 두 번째는 메시지 암호문 내 메시지 번호, 메시지 방향,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 같은 것들을 넣어서 재전송 공격을 어렵게 만든다. 각 방향마다 다른 키를 사용한다. 그리고 같은 장기간 키를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방어하기가 하는 거죠. 물론 핵심은 이제 요 세 가지 같은 거 써서 이제 최근성을 보장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저게 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재전송 공격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대칭 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KAB는 앨리스와 밥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서로 상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나 앨리스야 하고 난스를 하나 만들어서 KAB로 암호해가지고 밥한테 줍니다. 그럼 밥은 그 난스를 풀어가지고 응답하고 자신도 똑같이 난스를 하나 암호해서 줘요. 그럼 얘는 또 MB를 풀어줘요. 그러면 난스 기법을 통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뭔가 보장하고 있는 거죠. 요번에 한 걸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복호화 능력, KAB를 복호화해가지고 NA를 줄 수 있는 건 상대방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안 했으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최근에 응답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프로토콜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공격자가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앨리스가 1번 프로토콜을 시작해요. 1번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 시작해가지고 밥한테 나 A야 하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격자는 KAB가 없죠. KAB가 없기 때문에 이걸 풀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뭘 하냐면 이 프로토콜을 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기가 B인 척하고 A한테 1'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앨리스가 이게 시작한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1', 2', 3' 요 메시지는 공격자가 B인 척해서 A한테 하는 거예요. A가 B를 인증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시작했는데 B가 자기도 A를 상호 인증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죠.
넌센스인데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그냥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B랑 지금 하려고 하는데 B가 나랑 똑같은 걸 하려고 그러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만약 소프트웨어를 그런 것들 거르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얘가 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요 값을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A만 B로 바꿔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암호화된 암호문을 얘가 풀어서 답으로 주는 거예요. 답으로 NA를 주니까 이제는 얘가 원래는 1에 대한 응답 2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를 요 값하고 요 값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또 NA 프라임 풀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메시지하고 요 메시지가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데 이제 방향을 1번 메시지에 썼던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놔도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꿔줘야 돼. 아니면 이 메시지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썼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 쓰지 못하게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앨리스가 밥한테 줄 때의 메시지 형태와 밥이 앨리스한테 줄 때의 형태가 달라져야 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 메시지 번호 1번 이런 걸 넣을 수 있죠. 근데 1번을 넣어도 이거는 1번이니까 못 고르겠지. 근데 1번 넣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B를 넣는 거예요. B.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제 내가 B한테 줄 때는 그 수신자의 이름을 넣는 거죠. 수신자의 이름을 넣게 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B가 들어온 상태로 오게 되겠죠. 그럼 앨리스 입장에서 풀어봤으면 원래 앨리스는 밥이 시작했으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B가 아니라 A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토콜을 또 방향마다 다른 키를 써도 이건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앨리스가 밥한테 주는 키와 밥이 앨리스한테 줄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르면은 얘가 이거를 이렇게 줬을 때 이게 KAB가 아니라 KAB 프라임 모 같은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엉뚱한 키가 오니까 또 제대로 안 풀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토콜들을 이 재전송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이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은 이제 앞에 있는 분류로 치면은 역방향이 되겠고 재전송 공격이 되겠고 중첩 공격이 돼요. 중첩 공격이라는 거는 프로토콜 수행을 동시에 지금 1번과 1'이 동시에 프로토콜이 두 개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이미 완료됐던 거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실행시키고 또 하나를 동시에 실행시켜서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제 중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 외부이고, 왜냐하면 두 개가 중첩되면 당연히 수행 외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수신자한테는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막고 이제 C가 B인 척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 결과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B가 오프라인인데도 완료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또 설명드렸듯이 이제 프로토콜의 수행은 다른 A가 B랑 할 때, 그리고 A가 C랑 하면은 이 프로토콜의 수행을 참여자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을 못하면은
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프로토콜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려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얘는 지난번에 봤던 비슷한 프로토콜인데 요 프로토콜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 프로토콜은 난스를 이용하고 이제 그 서명을 이용해 가지고 상호 인증하려는 프로토콜이에요. 상호 인증하려는 프로토콜인데 우리가 이제 요 인증을 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약한 인증, 강한 인증 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한 인증이 아니죠. 그렇죠? 서명을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 서명해 줬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라는 식별자가 들어가야 이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구나, 나를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주어지면은 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A가 시작자로 하고 A가 B랑 할 때랑 A가 C랑 할 때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요 A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A 입장에서. 그러면 A는 메시지 2에서 이제 B랑 하면은 B의 서명이 오고 C랑 하면 C의 서명이 오니까 메시지 2는 구분이 되죠. 그런데 메시지 3을 보면 메시지 3은 A는 B랑 할 때랑 C랑 할 때랑 주는 값이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난스만 암호하고 있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A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제 A가 시작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응자 입장에서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랑 하는 때, B가 A랑 할 때랑과 또 B가 C랑 할 때랑을 요 두 개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 입장에서.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이제 이 3번 메시지는 B랑 할 때랑 A랑 할 때 보면은 A가 A의 서명이 오고 C의 서명이니까 B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C랑 할 때랑 A랑 할 때랑 요 두 개가 차이가 없어요. 누구랑 하든지 자기는 단순하게 항상 난스 값만 그 서명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로토콜을 이렇게 보면 얘를 그려보고 얘를 그려봐서 B 입장에서 살펴보고 A 입장에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구분되게끔 처리를 해줘야 돼요. 또 이제 그때는 설명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A, B, A, C, B, A, B, C 요걸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또 뭘 살펴보면 좋냐면은 A가 B랑 할 때랑 B가 A를 거꾸로 할 때랑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같고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두 번째 메시지를 여기다 갖다 쓸 수 있고 여기를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프로토콜이 한 프로토콜이 주어졌을 때 요거 세 개를 그려보고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 문제가 없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되겠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조치를 취하는 거는 사용자 식별자를 뭔가 넣어서 이제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약한 인증이 이제 강한 인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이제 식별자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식별자를. 그럼 식별자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프로토콜을 분석해 봤더니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요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랑 할 때, A가 C랑 할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A 입장에서는 요 두 번째 메시지는 원래부터 구분이 됐죠. B랑 하면 B의 서명이 올 거고 C랑 하면 C의 서명이 올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A가 B랑 할 때는 B 이름을 넣어주고 C랑 할 때는 C 이름을 넣어주니까 이제는
다 구분이 되는 거죠. 또 얘랑 얘를 비교해서 B 입장에서 보면은 B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B가 A랑 할 때는 A를 넣고 B가 C 할 때는 C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쵸? 얘는 원래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꾸면은 요때 문제들은 해소됩니다. 그런데 B, A 거꾸로 해서 해보니까 얘는 여전히 똑같은 형태가 돼요. 즉 메시지 2에 쓰는 형태와 메시지 3에 사용하는 형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일한 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건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처럼 뭔가를 더하는 거죠. 하나는 난스 하나만 들어갔는데 이제 난스를 두 개를 넣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핵심은 이제 MB를 설명하는 건데 이 메시지를 차별화두기 위해서 NA까지 넣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2, 3 번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는 계속 있어야 되고 2, 3 넣는다고 A, B를 빼면 안 돼요. 2, 3 넣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또 뭐 방향을 A, NA, MB, B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강한 인증이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도 그냥 프로토콜을 만들고 내가 만든 프로토콜이 문제가 없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그려보고 A 입장이 살펴보고 B 입장이 살펴보고 거꾸로 했을 때는 이제 메시지들이 구분되는지 보고 다 구분이 되게 어떤 경우든지 여기서 저기 갖다 쓸 수 없게끔 해주면 이제 좀 더 강건한 프로토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프로토콜들을 만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전송 공격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실제는 암호 기술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서비스를 방해하겠다는데 그걸 어떤 수로 막아? 서비스 거부는 막기가 힘든 공격이에요. 그리고 암호 기술 통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들. 보통은 이제 그 라우터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면은 그 트래픽을 발생하는 컴퓨터들을 찾아가지고 그 컴퓨터를 끈다든가 아니면 그 컴퓨터에서 오는 트래픽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지 암호 프로토콜을 뭔가 잘 만들어서 잘 만들게 되면 서비스 거부 공격이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 프로토콜의 경우도 뭔가 이제 조금 더 프로토콜을 이제 좀 더 고려를 하면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 를 완전히 방어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서비스 거부 공격을 했을 때 그래도 더 견뎌낼 수 있게끔 뭔가 서비스 거부 공격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쓰고 있는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이제 크게 자원 소모 공격, 연결 소모 공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연결이라는 개념도 하나의 리소스로 볼 수 있으면 그냥 서비스 거부 공격은 그냥 자원을 소모하기 위한 공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굳이 저기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자원 소모 공격하면은 모바일 단말들 공격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단말에 불필요하게 배터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를 계속 쓰게 만들면 충전 안 하면 얘가 죽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제 모바일 단말이 아니라 우리가 벽에 꽂아놓고 있는 건 아무리 전원을 쓰게 해도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원을 사용하게 하는 거는 그렇고요. 물론 또 전원 말고 CPU를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CPU를. 그러면 서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서버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서비스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느려지겠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연결 소모 공격은 한 서버가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정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서버는 한 번에 100명까지만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개를 다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를 못 받겠죠. 그게 이제 연결 소모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스 공격은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공격이 되겠고, 요즘은 이제 도스 공격이 아니라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스 공격을 내 컴퓨터에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디도스는 내 컴퓨터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비 컴퓨터 같은 장치들을 포획해가지고 내 통제에 획득해가지고 걔네들이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그 트래픽을 또는 뭐 발생해가지고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디도스라 그러죠. 그러면 뭐 그 디도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암호 프로토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피해를 줄이나 아니면 공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97년도에 제안됐던 것이 상태 기반을 비상태 기반으로 바꾸면 연결 소모 공격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 소모 공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100명밖에 소화를 못해. 그러면 100명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왜 100명으로 그거를 제한을 했냐면,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보통의 프로토콜은 상태 기반이에요. 상태 기반. 상태 기반이라는 건 프로토콜이 진행되면 현재 내가 저 클라이언트하고 어디까지 뭘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보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몇 개나 유지할 건가? 그거를 이제 메모리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개까지만 유지를 한다고 서버를 세팅해 놓으면은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기존 애들이 중단되지 않으면. 그래서 상태 기반에서는 보통 내가 몇 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에서 정해 놓기 때문에 그 상태 이상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수 이상의 클라이언트는 이제 접속을 허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를 서버가 유지하지 않고 누가 유지할 수 있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아무것도 유지 안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아무것도 유지 안 하고 다 클라이언트한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을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기반, 비상태 기반인데, 원래 상태 기반에서는 메시지를 받으면 서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기록한 다음에 메시지 2를 답변을 주겠죠. 그러면 메시지 3이 오면은 이 스테이트 1과 메시지 3을 이용해 가지고 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비상태 기반이 되면은 스테이트 1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1을 클라이언트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메시지 3을 보낼 때 받았던 상태를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차이는, 클라이언트는 더 많은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 크기가 커지는 거죠. 상태가 이 스테이트 1까지. 원래는 메시지 2만 보내면 됐는데 요 정보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이제 그 스테이트를 서버가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공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을 더 이상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태 기반으로 갈 수가 있고, 뭐 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저렇게 서버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유지하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목적이 되겠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쿠키가 그런 거예요. 쿠키라는 우리가 그 웹 브라우저 쓸 때 이제 쿠키 같은 것들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원래는 그 쿠키는 누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서버가 유지해야 되는 것들인데, 서버가 유지하는 대신에 클라이언트한테 유지하게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쿠키 같은 것들을 쓰고 있죠. 다른 목적이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하기 목적으로 쿠키를 쓰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 쿠키도 서버가 원래 유지했던 상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줘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태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태를 클라이언트한테 넘기게 되는데, 이 상태를 클라이언트에 넘길 때 그 상태를 클라이언트에 넘기니까 그 상태를 조작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조작하지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상태를 줄 때 상태에 대한 맥값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낼 때 맥값이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수정해가지고 원래 받았던 스테이트 1이 아니라 좀 다른 애로 보내가지고 뭔가 유리하게 하려 그러면 유효한 맥값이 필요한데, 이제 클라이언트나 제3자들은 이 맥값을 생성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를 조작 못하게, 상태의 무결성을 보장하게끔 맥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쓰는 맥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원래 맥에 쓰는 키는 대칭 키잖아요. 그럼 대칭 키면은 나랑 상대방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만들고 누가 확인해요? 내가 확인하는 거죠. 서버가 만들고 서버가 확인하면 돼요. 다른 누군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칭키를 쓰지만 공유할 필요가 없는 대칭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인증 암호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정보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K1, K2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는 키가 아니라 서버만 자기가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 관련해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상태 기반 프로토콜을 비상태 기반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꾸게 되면 연결 소모 공격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해지는 거죠. 더 많은 물론 클라이언트한테 부담을 전가한 거지만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은 유효한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애들이 이제 서비스에 접근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받고자 접근한다기보다는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이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 서버를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용자들만 접근하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빨리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는 거죠.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이제 프로토콜에서 인증을 하는 거죠. 얘가 유효한 사용자인지 그냥 도수 공격을 위해서 뭔가 쓰레기값만 보내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의 서비스 거부 공격들은 빨리빨리 차단해서 처리 안 하고 정상적인 애들만 처리해 주도록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우리가 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계속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서버의 자원을 소모하는 걸 못하게끔
막고 싶은데 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되게 높여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상적인 사용자든 비정상적인 사용자든 인증을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서명을 해서 사용자를 인증한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있는 전자서명 값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하되 인증을 고가 비용이 들어가는 인증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거, 좀 더 강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증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퍼즐이라고 해서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런 걸 답변하게끔 만들었어요. 아주. 근데 이 문제는 지금은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퍼즐 같은 거를 우리가 쓰더라도 그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한 컴퓨터가 100개의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100개의 퍼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컴퓨터는 하나의 퍼즐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는 거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여기 또 얘기가 길어지겠네.